안철수의 시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안철수 조폭, 안철수 딸, 안철수 신천지, 또 뭐 있었지? 안철수 유치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주일 내내 그 SNS의 타임라인을 달궜었고, 그 외에도 굉장히 짜잘한 것들이 많았어요. 뭐 전혀 짜잘한 문제는 아니죠. 이 지금 얘기한 것들이 너무나 큰 문제였기 때문에 뭐 제가 상대적으로 짜잘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당장 그 사드 입장 번복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망월동 묘지를 갔을 때 5.18 묘지를 가서 거기에 이제 밟으라고 박아놓은 전두환 비석을 싹 이렇게 피해가지고 뭐 그랬던 사건도 있었고, 그 이희호 여사님께 이제 신년 인사를 하러 갔었다가 이제 그 이희호 여사의 발언을 조작해가지고 날조해가지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다가 들통나서 그 녹취록 책임 당사자라고 이제 해고를 했던, 보직 해임을 시켰던 사람을 또 캠프에 중용시킨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너무나 많았어요. 일주일 동안. 마치 그때가 생각나는데, 반기문 씨가 이제 막 귀국해서 소위 그 반기문의 반망진창 데모험을 막 하던 시기에 뭐 거의 그 정도의 밀도로 이게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얼마만큼 비호를 받았는가, 검증 공세를 피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검증 들어가는데 정말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두 분께서는 뭐 요 일주일여 동안 있었던 그런 사태들 중에서 뭐 특별히 이제 기억 남거나 아니면은 뭐 상당히 분노했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의 기존의 일주일간 행동 중에서 가장 짜잘한 거, 지하철 그 청년이랑 만나서 책 받은 사건. 아우. 정말 너무 짜잘하죠. 잡스럽다. 네. 아, 진짜. 근데 그 잡스러운데 난 이게 제일 웃기더라고. 아니, 그 전날 페이스북에 안철수 만날 거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한 애가 정말로 안철수를 만나가지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철수는 책도 주고 서로 덕담도 나누고 그러고 헤어졌어. 그 학생이 뭐 초능력자였나 봐죠. 뭐 저 타임머신을 타고 왔던가 아니면 어떤 뭐 미래를 예측하는 예지력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다들 그걸 보고 일단 들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연출하고 하다가 들켰잖아. 들켰으면 그냥 알다시피 처음부터 얘기했다면 짜잘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연출을 했었는데 뭐 이래저래 했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묵묵부답이죠? 아니요. 나름 열심히 변명을 해요.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초능력자라고? 그분이? 그 학생이 맨날 그쪽을 전철 타고 다니는데 안철수가 이쪽으로 이제 지하철 타고 갈 거 이런 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럼 혹시 내일 만날지도 모른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책도 준비하고 사람들한테 질문도 받고 그랬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야. 네. 아니, 뻔뻔하네. 그 동선을 자, 그게 이제 우리의 상식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1차 거짓말, 일단 그 상황 자체를 갖다 연출한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거 들키고 난 다음에 또 2차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식을 믿지 않고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뭐 확률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아니 내일 당장 지금 우리가 북핵 위기를 걱정할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우리를 침공할 외계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확률도 0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학생도 국민의당의 이 공식적인 해명과 같은 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뉴스를 왜 다들 대서특필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예지력을 갖춘 청년이 나타났으면 지금 뭐 칼빈슨 홍가 항공모함 오고 막 그 북미 간 뭐 북중 간 이렇게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건가를 예언하는 그런 예지력을 갖다 이 청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구적인 대사건 아닙니까?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걸 안 하네? 아니, 그 청년을 이제 뭐 단독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그런 예지력, 신통력을 가지게 됐는지. 맞아요. 예.
뭐 사실 뭐 21세기에 토정 이지암 선생이 다시 재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번 대선에서 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학생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면 이제 우주가 온 우주가 도와줘서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와 진짜 얘기 들어보고 나니까 정말 찌질하다. 아, 잡스러워. 아니 뭐 학생은 솔직히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는 저희가 학생한테는 전혀 비난하고 싶은 거 학생은 없어요. 전혀 죄가 없고요. 그 잘못한 거 없고 그 걔네들이 그 정말 찌질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권수영 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지금 뉴스가 잘 안 되고 있는 KBS 단독 보도했던 거. 네. 그 안랩 직원이 안철수는 안랩과 지금 관계가 없는 대주주이긴 하지만 좀 하여튼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뭐 본인 스스로 선언을 했고 근데 안랩 직원이 그 선거 사무실을 얻어주고 했다는 뭐 KBS 단독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 네. 이 기사를 보면 네. 여기 그 김기인 전무라고 안랩 임원이에요. 예. 예, 이 사람이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그 건물을 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고 해지를 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언제냐?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할 때. 그때 안철수가 노원병인가요? 예. 네. 거기 노회찬 자리 슈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을 때. 네. 예. 그때 이제 비공개 사무실로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안랩이 개입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의자 막 여기에 안랩 마크가 다 찍혀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랩 직원이 뭐 계약하고 거기 비품까지도 그냥 갖고 와서 쓰고.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공적인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공사 구분이 안 된다. 예. 지금 우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공사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나라가 개판된 거 아니야. 지금 이 안랩 KBS 단독 보도 이거는 그 문제인 거예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 근데 KBS가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하고 그럼 그 뒤에 다른 언론은 어떻게 했냐? 보도를 잘 안 하네? 몇 군데는 썼어요. 뭐 중앙일보, 뭐 국민일보 몇 군데 썼는데 역시 또 안철수 홍위병 노릇하느라고 저널리즘 본령까지 다 내팽개친 한겨레는 안 써. 기가 막힌다 진짜. 저기 우리 남자 박근혜 씨가 아마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그 스스로 자성하는 게 없을 거예요. 들켜서 이제 저기 짜증나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예. 안랩 직원 내가 여태까지 잘 알고 있던 사람 여기 와가지고 그 도와준 걸 갖고 왜 이 지랄이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짜증도 들켜서 짜증이 아니고 왜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왜 시비를 걸어? 이게 왜 기사를 왜 저렇게 건데. 써? 왜 뭐가 문제야? 그걸 짜증 낼 거야. 맞습니다. 남자 박근혜 씨가 할 생각 그냥 거의 예측이 돼요. 예.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와서 도와달라 한 건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 뭐 내가 뭐 연설문 뭐 최순실한테 좀 뭐 컨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죠. 위해서 똑같은 심리. 한 건데 네. 왜 지랄이냐고. 이게 이제 뭐 그 안철수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뭐 개인적인 그거일 수 있지만 안랩 예를 들어서 안랩 주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거는 저 회사의 배임이에요. 배임. 맞아요. 배임이에요. 네, 왜 회사 재산을 걷다가 꼬라박어? 그게 그 김전무의 사적인 돈이겠어요? 그 계약금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자기 돈 쓸 일이 없지.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래서 그거 좀 그 사무실 임대 비용이라든지 이거 어디서 지출했는지 이것도 다 알아봐야 될 사안이거든. 그러니까요. 아니 안랩 김전무가 돈이 더 많겠습니까? 안철수가 돈이 더 많겠습니까? 김전무가 무슨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회사 회장 그걸 갖다가 도와줘요. 그거를. 그러고 안철수 씨 당신 부자인 거 알아요. 그러고 부자들이 인색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좀 작작 좀 합시다. 작작 그러니까. 좀. 그것도 당신 2012년도에 주식 팔아가지고 900억 먹었잖아. 900억.
현찰로 900억 있는 인간이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안랩에 있는 의자 빼오고 비품 해가지고 그거 들고 오고 그거 렌탈하고 얼마 한다고. 참나. 그냥 자기 돈 쓰지. 그냥 자기 돈 써요. 아니 참. 아니 자기 돈 지가 지 돈 쓰니까 사람들 다 좋아하고 그러잖아. 국민의당 당사를 갖다가 안철수 사비로 썼다고 그러니까 사람 다 좋아하고 아이고 그래 이제 안철수 돈 좀 쓰는구나. 다들 좋아하잖아. 그게 그렇게 아깝니? 그 비슷한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최장집 씨가 거기 뭐 정책연구기관 안철수 사설 거기 들어갔다가 안철수가 운영비를 안 대고 네가 저기 최장집 네가 그거 그거 했으니까 운영비도 알아서 조달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불과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그냥 나 못하겠다 하고 뭐 때려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때 그 안철수 재단에 재단 이사장으로 가신 그 여성 원로 정치인 그분도 박모 여사님 그렇죠. 그분도 하다못해 차량 제공도 안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갖다 지하철 타고 그 노인분이 왔다 갔다 하도록 몸도 편찮으신 분이 그렇게 하도록 야 근데 안랩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래도 언론사에 있을 때 증권부장도 하고 뭐 하여튼 그쪽으로 그 기자도 하고 해서 주가에 관심이 많은데 안랩 주가가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하락하기 시작했어. 그것도 대폭락이 오늘 보니까 한 7%인 거 빠진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이 빠졌고 4월 3일, 4월 4일 이틀 연속 특히 4월 4일 날 엄청 빠졌네. 4월 4일이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양자 대결에서 막 1등 나오고 그랬던 시점이에요. 야,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이 귀신 같아. 그때 이제 클라이막스 찍었다. 이제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 주식 격언이 있어. 호재에 팔아라. 맞아요. 호재에 판 거야. 이럴 때 들어가면 그냥 바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잠깐 반등이 그 다음날 반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4월 4일 날 37,200원 빠졌다가 그 다음날 반등으로 21,800원 올랐는데 그다음 그리고 지금 오늘하고 그러니까 오늘이 나흘째 지금 하락세야. 이거 주식 하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 안철수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거는 지금 안랩 주식 시세가 말을 해주네. 이러니 이제 그 똑똑하고 영리한 주갤럼 사람들도 이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사실 이번 에피소드 주제가 안철수의 시간이 뭐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지금 끝났느냐 그랬는데 지금 뭐 이 스포일러를 해버리셨어 그냥. 이 정답이야 정답. 이게 그냥 정답이야. 그러게. 아니 어떻게 안철수가 잘 나갈 건데 주식이 이럴 수가 있어 안랩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은 계속 더 뛰어야지. 아유, 이 갑자기 김이 빠지네. 지금 사실 그냥 이거 안철수에 대한 호호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냉정한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한 어떤 정치 분석가 평론가 이런 자세로 돌아오면 사실 제가 좀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는데 안철수는 버텨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냥 중간에 울면서 또 후보 사퇴해가지고 골 때려지. 반기문처럼 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안 돼요. 최소한 선거 결과는 좀 보고 그러고 이제 미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도 이게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물론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안철수 후보가 너무 폭락을 하게 되면 홍준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거기는 진짜 그 유시민 작가 말 맞다나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35% 쪽수로 따지면 약 820만. 저희가 선관위 선거 통계를 분석을 해본 결과 콘크리트가 820만 표. 여기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안철수가 실제로 8%에서 35%까지 가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그렇죠. 그 35%가 8% 가는데 다시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홍준표랑 유승민밖에 없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냥 홍준표한테 몰빵 되는 거고. 그게 좀 걱정되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전국은 대선 국면은 당연히 이제 문재인의 독주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후보들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 득표제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은 투표를 할 때 1등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한테 표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강 구도로 정리가 돼요.
어떤 선거든지 간에. 그렇죠. 요번 선거만 진짜 유달리 이상하게 문재인의 독주 국면들이 압도적이고 오래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려있는 그 대선의 운동판의 어떤 하나의 흐름은 양강 구도를 향한 움직임들이 에너지들이 계속 있어요. 예. 근데 문재인의 대항마가 누가 되느냐. 이게 계속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문재인의 대항마로 호출이 된 사람이 반기문이었고, 그다음 황교안도 호출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안철수한테까지 왔죠. 예. 안철수까지 왔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그 정당 간의 연합에 의해서, 정당 간의 공식적인 연합에 의해서 여권 단일화를 하고 거기서 단일 후보가 선출되는 것이고, 그 다음 편에서는 그 사실상의 단일화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인 단일화에 대비한 사실상의 단일화. 여권 지지 성향의 시민들이 진짜 아름아름으로 이심전심으로 저 새끼를 이번에 찍자라고 결집하는 거. 예. 이게 이제 사실 안철수한테로 모였죠. 그 전에 다른 후보들 돌아다니는 거. 무서운 건 지금 현재 국면에서 저는 무서운 건 사실상의 단일화 국면이 사실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상의 단일화 국면에서 능력 있는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비등비등한 승부를 각오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안 무서운 건 뭐냐? 공식적인 단일화가 진짜 안 무서워요. 네. 왜냐하면 공식적인 단일화는 야권 단일화 하느라고 우리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안 돼요, 진짜. 단일화 협상하는데 진 다 빼고요. 그 와중에 지지자들 다 지쳐 나가 떨어지고 진짜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요. 예. 우리 이번 선거하면서 이거 팟캐스트 하면서 낄낄대고 웃는 것 중에 하나가 야권 단일화 그 꼬라지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진짜 즐겁게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그걸 위해서 저는 그 김종인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자기가 빅텐트니 뭐 제3지대니 뭐 후보 연대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분이 나가가지고 정말로 여당들한테 쭉 돌아다니면서 진짜 공식적인 여권 단일화를 위한 행보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했어요. 근데 지가 출마를 했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지가 출마를 하면서 예. 다른 사람들 자기 대선 출마자의 자격으로 여러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모으기만 모으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아사리판이 완전 아사리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그걸 진심으로 기대하고 이분의 역할들을 갖다가 거의 최초로 기대했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됐죠. 그걸 못 견디고.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그 수류탄 표현도 썼었습니다. 김종인 할배가 이제 뭐 저쪽에 단일화 수류탄을 던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기대는 이제 물 건너갔고요. 그것도 네, 맞아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이제 사실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인데 그게 이제 역대 선거마다 항상 이루어져 왔죠. 그 97년에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인재 후보 20% 얻은 게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인재 후보는 선거 기간 직전까지 이회창 후보와 거의 엎치락 뒤치락 하던 후보였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이 조중동이랑 그쪽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고 심지어는 그때는 이제 이인재 후보 쪽 지지자들이 중앙일보, 조선일보 쪽 가가지고 막 화형식 하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선거법에는 대선 선거일 며칠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조중동이 뭐 김대중, 이회창 양강구도 속 뭐 이인재 추격 중 이런 식으로 판세를 갖다가 그냥 헤드라인으로 때려버리니까 그때 이인재 후보 쪽 입장에서는 완전 미칠 지경이었죠. 그게 지금 안철수 후보를 언론이랑 여론조사 기관이 푸시를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원들 데리고 조선일보 규탄 앞에 가서 대회, 막 시위했잖아. 그러니까요. 시위했어요. 그때는 희생자가 이인재 후보였는데. 그래서 이인재가 진짜 조선일보한테 시위하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쪽 지지자들도 아마 곧 그 상황에 몰릴 겁니다. 그렇지. 원래는 지금 희생자는 이제 사실 홍준표 후보예요. 그렇지. 여태까지는 홍준표. 예, 여태까지는 홍준표 후보인데 이게 뭐 앞으로 가면 또 모르는 거예요. 아니, 홍준표 입장에서는 진짜 지금 상황이 짜증나고 열받는 상황이야. 왜냐면 자기는 자기 그 당을 배신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배신한 적이 없는데 자기한테 지금 이인재 포지션을 요구하는 거야. 요구받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럼 너 제2의 이인재 되지 마라. 알아서 짜져라.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그게 조선일보 김대중 씨가 칼럼으로 썼잖아요. 제목이 아주 화끈합니다. 문재인 아닌 것
것들의 연합. 그리고 문재인 아닌 것들의 연합으로 누가 되느냐? 그건 연합으로서 한 명만 선출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안철수였어요. 홍준표가 아니라. 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사실 97년은 교통정리가 쉬웠던 게 어찌됐든 당시 집권 여당의 공식 후보는 이회창이었고 그렇죠. 네. 아무리 뭐 병역비리 이런 게 있어도 그 정통성이 이제 있었는데 요번에는 애매한 게 안철수가 무슨 저쪽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 애매한 거죠. 참. 2012년 생각해봐. 지금 안철수 뭐 검증할 필요 없어. 왜냐면은 그냥 2012년도에 그 보수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이 썼던 기사만 다시 다 갖고 오면 돼. 저는 이거 아까 제가 농담처럼 문재인의 4대 게이트, 5대 게이트 그랬지만서도요. 그 안철수의 게이트로 하면 한 180 게이트쯤 될 겁니다 아마. 108 번뇌처럼 뭐 108 게이트, 뭐 108 게이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그 책 몇 권이야, 책 몇 권. 아직 대선 깁니다. 아직 3주 넘게 남았어요. 근데 계속 터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증이 안 됐던 게 한꺼번에 후루룩 터지기 때문에 반면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년째 검증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도 깔 게 없으니까 5년 전에 이미 다 해결된 사안 5년 전도 아니야. 거의 10년 전이죠. 문준용 10년 씨 전이죠. 같은 경우에는 문준용 건 10년 전이죠. 그때 뭐 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결론이 났던 사안이고 아니, 나 이게 또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올라 막 또 올라. 오른 게 생기는데 네. 안철수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 딱 되고 나서 그랬잖아.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내가 페북에다가 안철수의 시간, 안철수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검증이 시작된 건데 그때 경향신문에서 사설을 정책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책 경쟁이에요. 아니 이때까지 문재인은 검증을 받았는데 이제 안철수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로 몰아버리네? 아니 씨발 격투기 하는데 11라운드까지 지네들이 졸라게 주먹 날려놓고 12라운드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때리려고 그러니까 폭력은 나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거지. 그 검증에 대해서 네거티브라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딱지를 딱 붙여놓고 이전 투구.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뭐 대선 선거가 뭐라고 막 나 그 페북에 보면 그런 막 선거판 더러워 어쩌고 하는 이런 진짜 못난 사람들 보고 있으면 우리 선비님들 아니 원래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소리 없는 전투예요. 당연 말로써 하는 전투야. 이 네거티브 전쟁에서 패배하면 트럼프 같은 대통령 만듭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을 안 하면은 이건 검증의 의무예요. 당연한 거를 넘어서 의무인 게 우리가 박근혜를 대선 때 검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나라가. 그때 최순실, 최태민 이런 거 제대로 못 파헤치고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 놈들이 입국 닫고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지금 바른정당으로 싹 다 도망친 것들 김무성, 유승민 이런 것들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특히 이명박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딱 입차 닫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국정원까지 다 동원시키고. 아니 뭐 이명박이야 뭐 그 당사자니까 뭐 그렇다 치고. 곧 이명박의 시간도 올 겁니다. 이명박의 시간도 얼마 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꾸로 매달아도 저 시계는 가네요. 네거티브 이전 투구 싫어하는 우리 경향신문에 저도 제안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건 하지 마. 너건 하지 말고 너건 정책만 해. 정책 열심히 해. 나 안 말릴게. 정책 열심히 해. 네 하나 없다고 해서 뭐 큰일 안 생기니까 너가 하기만 해봐라. 네거티브니 나발이니 검증이니 이런 거 하기만 해봐라. 참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한겨레가 워낙에 아싸하게 진짜 막 빨개 벗고 난리를 치니까 상대적으로 경향이 뭐 이렇게 약간 큰 문제가 없는 듯한 상대적으로. 예. 근데 그렇다고 또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좀 몸을 사리는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예. 아니야. 그거 자체가 굉장한 반칙이지. 예. 이제 안철수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그때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책 경쟁하라. 이거는 그 검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반칙이지. 그래서 너가 제대로 능력이나 되면 우리도 정책이나 얘기하겠어요.
근데 니네들이 정책에 대해서 뭐 언제 얘기를 하고 언제 아니 어제 가졌다고. 단설 병설 나온 거 그것도 정책이잖아. 그게 정책이죠. 그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죠. 누군 뭐 했는데 진짜. 네. 야 그러면서 네거티브는 지들이 하더라. 무슨 네거티브 했는 줄 알아? 예. 저 10일인가 그때 그 국군 기무사령부 출신 그 장군 출신들 영관급 출신들 22명이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어요. 예. 성명서.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할 때 문재인이 안보 대통령으로 적합하다 해가지고 그 막 별 2개짜리 소장들부터 해가지고 지지 선언을 했단 말이야. 근데 경향신문이 이걸 까네? 왜냐면 뭐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면서 아니 군대 제대한 사람이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는 거야? 누구나 지켜라 이 새끼야. 무슨 현직 장성이 지지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현직 장성이 아니잖아. 예비역이잖아. 예비역이 무슨 정치인 지지 선언하는데 무슨 정치적 중립성을 미친 것들 아니야? 경향 누구나 좀 정치적 그게 중립성 네거티브야. 지켜라. 그게. 그렇죠. 흑색 선제. 그게 네거티브라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말이 되는 것처럼 구라를 치는 게 네거티브지. 어디서 네거티브하고 자빠졌어요. 근데 진짜 이거 안철수는 이게 뭐 게이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네. 뭐 하다 보니까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뭐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맞다 그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우리 그 정리하기 전에 안철수의 시간이 번개불에 콩밥과 먹듯이 휙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지금 시점에서 이 방송 들으시면 뭐 한가한 소리 하는 이런 말씀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진짜로 이게 결국 이게 반 문재인 정서나 반 문재인 표가 안철수 셔틀을 거쳐서 홍준표한테 할지도 모른다는 게 뭐 사실 홍준표로 가. 걱정이 되는 거고. 가게 되면 이제 이인재 포지션이 예. 이제 홍준표에서 안철수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그 시점부터 이제 조중동의 융단 폭격이 이제 왜 죽이려면 확실하게 죽여야 표를 저쪽에 확 몰아줄 수 있거든. 그렇죠. 이쪽으로 표 갈리면 안 되니까. 이 뭐 한 1, 2주 후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시민들이 안철수를 검증을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안철수 그렇게 완전히 그냥 뭐 되는 모습 보면서 멘탈 부서지는 거 네. 구경할 날이 저거 후보 사퇴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래야 될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후보 사퇴 아니고 여권의 보수 대연합 이게 아까 2개 얘기했지 않습니까? 3대 연합으로 멘탈 붕괴로 인한 눈물의 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안철수가 울면서 또 뭐 그쪽 손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실 네거티브 뭐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만 검증에 취약한 거는 안철수 같은 후보가 검증에 취약하지 완전 쥐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기문 후보가 그렇게 한 방에 훅 간 거고 하여튼 새롭게 떠오르거나 뭐 이렇게 뭐 좀 여도 야도 아닌 애들이 검증 공세에 취약한 거지 이명박이나 홍준표 이런 애들한테 검증해봤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때 되면 우리가 난감을 한 게 만약에 이게 홍준표랑 양자구도가 되잖아요. 네. 우리 그때는 졸라 포지티브 방송해야 된다? 그럼. 맞아. 왜냐면은 그거는 홍준표는 아무리 까도 이게 뭐 안 맥혀. 근데 이제 트럼프처럼 뻔뻔하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막 이렇게 내버리면 벙찌잖아. 당할 수가 없어.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되면 진짜 무슨 정말 포지티브 캠페인, 포지티브 방송해야 돼. 그럼 사실 우리가 그게 강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때 참 약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게 적성이 개백정인데 손에 피 묻히는 게 전공인데 홍준표가 되면 우리 뭐 하여튼 그래도 홍준표 까야지 뭐. 우리 적성대로 해야지. 방송에서 홍준표 까고 우리는 이제 뭐 그 방송 안 하는 때는 그냥 막 영업하는 거야. 저 길거리 나가가지고 뭐 삼보일배라도 하면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팟캐로 까고 페북으로 까고 트위터로 까고 그러면은 푹푹 쭉쭉 빠진다? 맞아요. 반기문 후보가 그랬어요. 반기문 후보 그때도 언론에서 나서서 검증하고 깐 게 아니라 SNS에서 융단 폭격가하니까 1, 2주 만에 그냥 뭐 10% 이하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물 아니기도 하고요. SNS 뭐 팟캐스트가 사실은 우물이에요. 네. 저는 이게 기존 언론보다 위력이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다만
우리가 여기서 뭔가 이런 다양한 논리들을 만들고 공유를 하면서 이게 우리 실생활 오프라인 생활 속에서 네. 전파를 하는 무기를 지금 우리가 서로 장착을 하고 공유를 하는 거야. 일종의 저 진지 같은 거죠. 진지. 그렇죠. 예, 네. 진지가 이제 구축이 된 거고. 그래서 우물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라 이거지. 예. 어. 그 저 당장 이렇게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JTBC 뉴스룸 같은 경우에 사실 JTBC 뉴스룸 그리고 손석희 사장이 탄핵 국면에서 거의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았다가 최근에 뭐 공교롭게도 홍석현 씨가 이제 그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 의지 또는 현실 정치 개입 여부를 밝힌 다음부터 뭐가 좀 이상해. 그 전에 뉴스룸이 아니고 그 전에 JTBC가 아니야. 그랬었는데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러고 시청률이 작살이 났죠. 7%대에서 2%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오, 어마어마한 거야. 예, 완전히 그냥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JTBC가. 그러니까 그 직후에 다시 논조가 바뀌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시민 주권 운동인 그렇지. 거예요. 시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시민 주권 운동이에요. 예. 그 주권을 찾고 이게 일종의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입니다. 예. 그 예를 들자면은 손석희 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홍준표가 JTBC 나가가지고 완전 작살이 났잖아요. 이걸 지금 방송이라 하고 있나? 완전 초대형 방송 사고죠. 네, 방송 사고 수준으로 나갔는데 아무 변화 없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홍준표 타격 1도 없음. 아니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저 그 보수층 지지자가 그 방송 봤으면 되게 홍준표에 대한 호감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카타르시스 느꼈어요. 오히려. 예. 왜냐면은 예. 지금 뭐 사실 박근혜 탄핵되고 하면서 기죽어 있잖아. 예. 기죽어인데 홍준표 가서 막 뻔뻔스럽게 그냥 큰 소리 빵빵빵 치고 하면 그 기죽어 있던 게 뭔가 좀 팍 풀리면서 대리 만족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리로 자기가 홍준표가 가가지고 손석희한테 완전히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추하지만 근데 똑같이 홍준표처럼 똑같이 했는데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박지원? 박지원도 JTBC 가가지고 손석희 막 질문 거의 뭐 못하게 할 정도로 느물느물 뭐 그렇게. 느물느물이 아니야. 그냥 막 좀 따지듯이 막 자기 할 말 막 했는데 예. 우리 박지원 대표는 앞으로 열심히 더 그렇게 자기 이야기 열심히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땐 안철수 최고의 네거티브는 박지원 대표가 지금 하고 있어. 왜냐면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때 지금 대통령 후보가 안철수인지 박지원인지 헷갈려. 맞아요. 아니, 뭐 열일해주고 있죠 박지원 씨가. 지금도 우리 똑같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비교를 해보면 추미애 대표가 전면에 나선 일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조용하지. 아니 지금은 후보의 시간이니까 당 대표는 그 말 그대로 백업 서포트 역할을 하는데 충실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박지원 대표는 어디 하나 마이크 하나 더 들이밀려고 진짜 맨날 그러고 있으니. 아니 심지어 예. 뭐 문재인은 다음 2022년 대선에서 자기랑 붙자 뭐 이런 얘기하고 하자고. 아유 그냥 파이팅이 넘치시고. 아니 그거는 대놓고 내가 대통령 후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차기 대통령 후보고 만약에 안철수가 되면 내가 차기 정권 실세고.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그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자기가 셀프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박지원 상황 정치 하고 있어요. 안찍박 인증해주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게. 정치인 할배가 관심 종자병에 걸리면 답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사실 바깥의 검증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가 진짜 문제야. 국민의당 진짜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막 설치고 다니니까 태클이 안 들어오겠냐고. 태클 들어온다니까. 그렇죠. 문병호가 태클 들어왔어. 문병호 박지원 대표 선대위 참여하지 말고 백의종군 해달라. 역시 간수 없는 감옥이야 여기. 역시 바로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네. 뒤에서 훅 찌르고 들어오네. 파놉티콘이야. 진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로얄 럼블 뭐 이런 거죠. 창살 없는 감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싸움을 멈추려 하지 않아. 그냥 저기 그 비누 한번 잘못 집었다가 그냥 골로 갑니다 이거. 하여튼 진짜 국민의당 얘기만 하면 재밌는데 지금 뭐 어쨌든 지지율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뭐 사실 저희가 뭐 그 제대로 뭐 각 잡고 웃을 뭐 처지는 아니고 다만 박지원
씨가 뭐 잘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영남 쪽, 네. 소위 말해서 홍준표 쪽을 지지할 만한 영남 쪽 보수층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는 박지원 씨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주면서 표 떨어내주고 있고, 하여튼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그동안 뭐 저희도 참 뭐 마음고생, 권수영 논설위원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윤가피님이랑 저는 긴장 좀 했어요. 여론조사 결과 봤는데 여태까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어떤 그 단서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일주일여 동안 드러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취약한 후보 경쟁력을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패닉에 사로잡혀서 걱정할 시기는 한 템포는 이제 지난 것 같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평정심을 찾고 열심히 선거 운동하면 될 것 같다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또 뭐 김종인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오랜만에 반기문 얘기도 하고, 반기문 얘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네. 되게 재밌는 캐릭터였네. 그런데 참 조금 전에 선대위 얘기했는데 국민의당이 어찌됐든 그 난리 속에서도 박지원하고 손학규 투톱 공동 선대위원장 선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원래 뭐 잘 되는 집은 뭐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만덕산 형님이 뭐 좀 이렇게 기어 들어왔네. 이게 3연속 경선 패배, 경선 2위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학규 씨. 뭐 앞으로의 어떤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일단 지금 대선 후보 등록이 15일, 16일이에요. 이틀간. 그리고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원직 사퇴를 하고 대선 뛰겠다. 그렇게 이제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 그 시점에 안철수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뭔가 하락세. 일단 여론조사 그게 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든 어쨌든 하락할 것이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바람이라는 건 말이에요. 바람도 뿌리가 있다는 말씀드린 거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만든 바람이라야 에너지를 계속 모아가면서 외부 에너지도 흡수해가면서 강력한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그 바람이면 나의 에너지가 되지가 못해요. 바깥에서 오히려 내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안철수가 갖고 있는 뭐 7에서 8%의 그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오히려 안철수는 갖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소진을 하고 소멸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와서 그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SNS나 뭐 인터넷 뭐 등등등에서 보다 보면은 그 잘난 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저도 잘난 체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러는데 하수상은 잘났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름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참 꼴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까면서 이렇게 저 새끼보다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 잘난 걸 알아줘. 이런 마인드들이 보이는 애들이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런 환자분들이 요 근래에서는 또 정치의 계절이잖아요? 대선이고. 이러다 보니, 자기 잘남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맨날 하는 일들이 문재인 캠프를 까요. 이 새끼들 이런 것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이게 필요한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건갑장에서 윤가피 선생이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캠프는 말도 못하게 훌륭합니다.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뭐가 잘했냐? 1. 사고가 안 터졌어요. 정말 큰 거죠. 네, 사고 안 터졌고 그 사고 안 터진 거의 결과로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잘하고 있는 거지. 뭘 더 잘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 이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가서 문재인 캠프 욕할 시간에 누구 회사 그렇게 잘 나가게 한번 해보라고. 누구 회사는 이런 사고 안 터지냐고. 그리고 그 얘기하니까 내가 참 웃기는 게 자기들은 이런 SNS 상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시민들을 까면서 우월감을 드러내는 참
한심한 소아병적인 그렇게 한심한 애들이 없지. 진짜 최고로 한심한 거거든. 차라리 문재인 캠프 막 이렇게 까면서 나름 책사놀이하는 그게 차라리 낫지. 하물며 시민들이 뭐 이러쿵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그 시민들을 또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유치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는 이제 그 강팀의 조건이라는 걸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인데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세 개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그 1번 중에 1번인데 1번은 후보입니다. 후보가 훌륭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깜냥이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안철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던 건 이 바로 1번 후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는 깜냥이 아닙니다. 반기문도 마찬가지로 깜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는 후보의 중요성에 비하면 약 한 1%쯤 될 겁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사고만 안 치면 되는데 안철수의 캠프는 오만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닙니다. 그 사립 유치원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직능단체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는 거 엄청나게 위험해요. 여기서 말 한번 실수 잘못하면은 진짜 초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원고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뭐 공유경제 이런 거 하면서 우버 같은 이런 신사업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이런 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말 나오고 나면은 진짜 난리 납니다. 전국의 택시 운전사들 그냥 다 작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 빅마우스들 아니에요. 택시만 탔다 그러면 그 소리 하는 후보를 갖다 다 까게 됩니다. 안철수 캠프에 정책 제안할까? 그 좋죠. 우버 뭐 이런 뭐 거. 에어비앤비 해가 갑자기 여관 좁아도 난리 나고 막 이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걸러내 줄 수 있어야 돼요. 캠프가.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는 예상할 수 있는 데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상상도 못하는 데서 갑자기 날아와서 돌이 날아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지자들입니다. 지금 어제 안철수 사고는 유치원 사고는 이거는 일단 후보가 허접해가지고 이 발언이 가져올 의미를 전혀 이해 못했어요. 캠프는 자기 후보를 갖다가 그런 말 그대로 화염불 용암이 콸콸 쏘는 지옥불 한복판으로 후보를 밀어 넣은 거예요. 세 번째, 지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를 전혀 지켜주지 못해요. 지금 안철수 지지자들이 여기 와서 무슨 커뮤니티에 와서 말만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 다 작살이 나죠. 지금 실제로 몇 명이 뭐 맘카페 같은 데 가서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가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작살이 나죠. 실제로. 진짜 그 양반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정신과 상담 같은 거 받으면서 치유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심리적 상처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같은 경우 우리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선은 평탄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상한 사고가 터질 수 있어요. 이때 그 사고를 갖다가 최대한 빨리 수습해 주는 것은 지지자들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한 팀이거든요. 후보도 한 팀이고 캠프도 한 팀이고 지지자도 한 팀이에요. 이 세 개의 그 요소들이 뭉쳤을 때 이긴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강의 강팀이에요. 지금 후보, 캠프, 지지자 모두 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자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자면 우리가 강팀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최근에 떠오르는 장면을 얘기를 해보자면 문제의 KBS 조작 여론조사가 사실 우리 정도 되면은 엠바고라고 붙여져가지고 다 정보가 입수가 됩니다. 다 알고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발설을 안 할 뿐이지. 그거를 하면 위법이니까. 그리고 도의도 아니고. 하지만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지는 전혀 몰라요. 내가 안다고 해서 하성주 소장님이 안다고는 모르는데 거의 동시에 페북 뉴스피드에
오늘 여론조사 발표될 것인데 절대로 동요하지 마시라고. 이게 막 거기에서 저는 이제 집단 지성의 힘을 받고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느꼈던 거죠. 그리고 이 어떤 이 안철수의 시간 일주일 동안 네.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 동지들 그리고 시민들이 보여준 이 정말 약속도 안 했고 조직도 없고 누가 오더 내리는 것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정말 한마음 한 팀으로 한 뜻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자신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쭉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 어찌됐든 지금 뭐 여기 스튜디오 사정도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뭐 짧게 인사 한 말씀 드리고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의 시간은 곧 끝납니다. 예. 소장님.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옵니다. 예. 라임 좋다. 예. 안철수의 시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안철수 조폭, 안철수 딸, 안철수 신천지, 또 뭐 있었지? 안철수 유치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주일 내내 그 SNS의 타임라인을 달궜었고, 그 외에도 굉장히 짜잘한 것들이 많았어요. 뭐 전혀 짜잘한 문제는 아니죠. 이 지금 얘기한 것들이 너무나 큰 문제였기 때문에 뭐 제가 상대적으로 짜잘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당장 그 사드 입장 번복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망월동 묘지를 갔을 때 5.18 묘지를 가서 거기에 이제 밟으라고 박아놓은 전두환 비석을 싹 이렇게 피해가지고 뭐 그랬던 사건도 있었고, 그 이희호 여사님께 이제 신년 인사를 하러 갔었다가 이제 그 이희호 여사의 발언을 조작해가지고 날조해가지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다가 들통나서 그 녹취록 책임 당사자라고 이제 해고를 했던, 보직 해임을 시켰던 사람을 또 캠프에 중용시킨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너무나 많았어요. 일주일 동안. 마치 그때가 생각나는데 반기문 씨가 이제 막 귀국해서 소위 그 반기문의 반망진창 데모험을 막 하던 시기에 뭐 거의 그 정도의 밀도로 이게 계속 터지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얼마만큼 비호를 받았는가, 검증 공세를 피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검증 들어가는데 정말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두 분께서는 뭐 요 일주일여 동안 있었던 그런 사태들 중에서 뭐 특별히 이제 기억 남거나 아니면은 뭐 상당히 분노했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의 기존의 일주일간 행동 중에서 가장 짜잘한 거. 지하철 그 청년이랑 만나서 책 받은 사건. 아우. 정말 너무 짜잘하죠. 잡스럽다. 네. 아, 진짜. 근데 그 잡스러운데 난 이게 제일 웃기더라고. 아니, 그 전날 페이스북에 안철수 만날 거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한 애가 정말로 안철수를 만나가지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철수는 책도 주고 서로 덕담도 나누고 그러고 헤어졌어. 그 학생이 뭐 초능력자였나 봐죠. 뭐 저 타임머신을 타고 왔던가 아니면 어떤 뭐 미래를 예측하는 예지력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다들 그걸 보고 일단 들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연출하고 하다가 들켰잖아. 들켰으면 그냥 알다시피 처음부터 얘기했다면 짜잘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연출을 했었는데 뭐 이래저래 했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묵묵부답이죠? 아니요. 나름 열심히 변명을 해요.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초능력자라고? 그분이? 그 학생이 맨날 그쪽을 전철 타고 다니는데 안철수가 이쪽으로 이제 지하철 타고 갈 거 이런 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럼 혹시 내일 만날지도 모른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책도 준비하고 사람들한테 질문도 받고 그랬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야. 네. 아니, 뻔뻔하네. 그 동선을 자, 그게 이제 우리의 상식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1차 거짓말, 일단 그 상황 자체를 갖다 연출한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거 들키고 난 다음에 또 2차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상식을 믿지 않고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뭐 확률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아니 내일 당장 지금 우리가 북핵 위기를 걱정할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우리를 침공할 외계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확률도 0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학생도 국민의당의 이 공식적인 해명과 같은 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뉴스를 왜 다들 대서특필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예지력을 갖춘 청년이 나타났으면 지금 저기 뭐 칼빈슨 홍가 항공모함 오고 막 그 북미 간 뭐 북중 간 이렇게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건가를 예언하는 그런 예지력을 갖다 이 청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구적인 대사건 아닙니까?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걸 안 하네? 아니 저 그 청년을 이제 뭐 단독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그런 예지력 신통력을 가지게 됐는지. 맞아요. 예. 뭐 사실 뭐 21세기에 토정 이지함 선생이 다시 재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번 대선에서 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학생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면 이제 온 우주가 도와줘서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와 진짜 얘기 들어보고 나니까 정말 찌질하다. 잡스러워. 아니 뭐 학생은 솔직히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는 저희가 학생한테는 전혀 비난하고 싶은 거 학생은 없어요. 전혀 죄가 없고요. 그 잘못한 거 없고 걔네들이 그 정말 찌질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권수영 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지금 뉴스가 잘 안 되고 있는 KBS 단독 보도했던 거. 네. 그 안랩 직원이 안철수는 안랩과 지금 관계가 없는 대주주이긴 하지만 좀 하여튼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뭐 본인 스스로 선언을 했고, 근데 안랩 직원이 그 선거 사무실을 얻어주고 했다는 뭐 KBS 단독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기사를 보면 네. 여기 그 김기인 전무라고 안랩 임원이에요. 예. 예. 이 사람이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그 건물을 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고 해지를 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언제냐?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할 때. 그때 안철수가 노원병인가요? 예. 네. 거기 노회찬 자리 슈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을 때. 네. 예. 그때 이제 비공개 사무실로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안랩이 개입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의자 막 여기에 안랩 마크가 다 찍혀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랩 직원이 뭐 계약하고 거기 비품까지도 그냥 갖고 와서 쓰고.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공적인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공사 구분이 안 된다. 네. 지금 우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공사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나라가 개판된 거 아니야. 지금 이 안랩 KBS 단독 보도 이거는 그 문제인 거예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 근데 KBS가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하고 그럼 그 뒤에 다른 언론은 어떻게 했냐? 보도를 잘 안 하네? 몇 군데는 썼어요. 뭐 중앙일보, 뭐 국민일보 몇 군데 썼는데 역시 또 안철수 홍위병 노릇하느라고 저널리즘 본령까지 다 내팽개친 한겨레는 안 써. 기가 막힌다 진짜. 저기 우리 남자 박근혜 씨가 아마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그 스스로 자성하는 게 없을 거예요. 들켜서 이제 저기 짜증나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예. 안랩 직원 내가 여태까지 잘 알고 있던 사람 여기 와가지고 그 도와준 걸 갖고 왜 이 지랄이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짜증도 들켜서 짜증이 아니고 왜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왜 시비를 걸어? 이게 왜 기사를 왜 저렇게 써? 왜 뭐가 문제야? 그걸 짜증 낼 거야. 맞습니다. 남자 박근혜 씨가 할 생각 그냥 거의 예측이 돼요. 예.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와서 도와달라 한 건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 뭐 내가 뭐 연설문 뭐 최순실한테 좀 뭐 컨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죠. 똑같은 심리. 한 건데 네. 왜 이러냐고.
이게 이제 뭐 그 안철수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뭐 개인적인 그거일 수 있지만 안랩 예를 들어서 안랩 주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거는 저 회사의 배임이에요. 배임. 맞아요. 배임이에요. 네, 왜 회사 재산을 걷다가 꼬라박어? 그게 그 김전무의 사적인 돈이겠어요? 그 계약금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자기 돈 쓸 일이 없지.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래서 그거 좀 그 사무실 임대 비용이라든지 이거 어디서 지출했는지 이것도 다 알아봐야 될 사안이거든. 그러니까요. 아니 안랩 김전무가 돈이 더 많겠습니까? 안철수가 돈이 더 많겠습니까? 김전무가 뭐 무슨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회사 회장 그걸 갖다가 도와줘요. 그거를. 그러고 안철수 씨 당신 부자인 거 알아요. 그러고 부자들이 인색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좀 작작 좀 합시다. 작작 그러니까, 좀. 그것도 당신 2012년도에 주식 팔아가지고 900억 먹었잖아. 900억. 현찰로 900억 있는 인간이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안랩에 있는 의자 빼오고 비품 해가지고 그거 들고 오고 그거 렌탈하고 얼마 한다고. 참나. 그냥 자기 돈 쓰지. 그래가지고 아우 골 때려지지. 반기문처럼 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안 돼요. 최소한 선거 결과는 좀 보고 그러고 이제 미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도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물론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안철수 후보가 너무 폭락을 하게 되면 홍준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거기는 진짜 그 유시민 작가 말 맞다나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35% 쪽수로 따지면 약 820만. 저희가 선관위 선거 통계를 분석을 해본 결과 콘크리트가 820만 표. 여기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안철수가 실제로 8%에서 35%까지 가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예, 그렇죠. 그 35%가 8% 가는데 다시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홍준표랑 유승민밖에 없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냥 홍준표한테 몰빵 되는 거고. 그거 좀 걱정되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전국은 대선 국면은 당연히 이제 문재인의 독주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후보들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 득표제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은 투표할 때 1등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한테 표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양강 구도로 정리가 돼요. 어떤 선거든지 간에. 그렇죠. 요번 선거만 진짜 유달리 이상하게 문재인의 독주 국면들이 압도적이고 오래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려있는 그 대선의 운동판의 어떤 하나의 흐름은 양강 구도를 향한 움직임들이 에너지들이 계속 있어요. 예. 근데 문재인의 대항마가 누가 되느냐. 이게 계속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문재인의 대항마로 호출이 된 사람이 반기문이었고, 그다음 황교안도 호출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안철수한테까지 왔죠. 예. 안철수까지 왔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그 정당 간의 연합에 의해서, 정당 간의 공식적인 연합에 의해서 여권 단일화를 하고 거기서 단일 후보가 선출되는 것이고, 그 다음 편에서는 그 사실상의 단일화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인 단일화에 대비한 사실상의 단일화. 여권 지지 성향의 시민들이 진짜 아름아름으로 이심전심으로 저 새끼를 이번에 찍자라고 결집하는 거. 예. 이게 이제 사실 안철수한테로 모였죠. 그전에 다른 후보들 돌아다니는 거. 무서운 건 지금 현재 국면에서 저는 무서운 건 사실상의 단일화 국면이 사실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상의 단일화 국면에서 능력 있는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비등비등한 승부를 각오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안 무서운 건 뭐냐? 공식적인 단일화가 진짜 안 무서워요. 네. 왜냐하면 공식적인 단일화는 야권 단일화 하느라고 우리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안 돼요, 진짜. 단일화 협상하는데 진 다 빼고요. 그 와중에 지지자들 다 지쳐 나가 떨어지고 진짜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요. 예. 우리 이번 선거하면서 이거 팟캐스트 하면서 낄낄대고 웃는 것 중에 하나가 야권 단일화 그 꼬라지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진짜 즐겁게 보고 있는 편. 이거 자기 돈 써요. 아니 참. 아니 자기 돈 지가 지 돈 쓰니까 사람들 다 좋아하고 그러잖아. 국민의당 당사를 갖다가 안철수 사비로 썼다고 그러니까 사람 다 좋아하고 아이고 그래 이제 안철수 돈 좀 쓰는구나. 다들 좋아하잖아. 그게 그렇게 아깝니? 그 비슷한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최장집 네. 씨가 거기 뭐 정책 연구기관
안철수 사설 거기 들어갔다가 안철수가 운영비를 안 대고 네가 저기 최장집 네가 그거 그거 했으니까 운영비도 알아서 조달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불과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그냥 나 못하겠다 하고 뭐 때려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때 그 안철수 재단에 재단 이사장으로 가신 그 여성 예전 원로 정치인 그분도 박모 여사님 그렇죠. 그분도 하다못해 차량 제공도 안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갖다 지하철 타고 그 노인분이 왔다 갔다 하도록 몸도 편찮으신 분이 그렇게 하도록 야 근데 안랩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래도 언론사에 있을 때 증권부장도 하고 뭐 하여튼 그쪽으로 그 기자도 하고 해서 주가에 관심이 많은데 안랩 주가가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하락하기 시작했어. 그것도 대폭락이 오늘 보니까 한 7%가 빠진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이 빠졌고 4월 3일, 4월 4일 이틀 연속 특히 4월 4일 날 엄청 빠졌네. 4월 4일이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양자 대결에서 막 1등 나오고 그랬던 시점이에요. 야,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이 귀신 같아. 그때 이제 클라이막스 찍었다. 이제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 주식 격언이 있어. 호재에 팔아라. 맞아요. 호재 판 거야. 이럴 때 들어가면 그냥 바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잠깐 반등이 그 다음날 반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4월 4일 날 37,200원 빠졌다가 그 다음날 반등으로 21,800원 올랐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하고 그러니까 오늘이 나흘째 지금 하락세야. 이거 주식 하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 안철수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거는 지금 안랩 주식 시세가 말을 해주네. 네. 이러니 이제 그 똑똑하고 영리한 주갤럼 사람들도 이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사실 이번 에피소드 주제가 안철수의 시간이 뭐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지금 끝났느냐 그랬는데 지금 뭐 이 스포일러를 해버리셨어 그냥. 이 정답이야 정답. 이게 그냥 정답이야. 그러게. 아니 어떻게 안철수가 잘 나갈 건데 주식이 이럴 수가 있어 안랩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은 계속 더 뛰어야지. 아유, 이 갑자기 김이 빠지네. 지금 사실 그냥 이거 안철수에 대한 호호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냉정한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한 어떤 정치 분석가 평론가 이런 자세로 돌아오면 사실 제가 좀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는데 안철수는 버텨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냥 중간에 울면서 또 후보 사퇴해가